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자원봉사학회 2021년 후기 학술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학술대회는 전체가 좀 함께 모여서 좀 큰 규모로 하기를 바랬는데 또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째 저희가 학술대회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 촬영하는 날짜가 2021년 12월 16일 금요일 촬영을 하고 죄송합니다. 오늘 목요일 촬영을 하고 있고요. 촬영된 동영상은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그 다음에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학술대회 굉장히 풍성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학술대회를 위해서 그 송민경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저희 운영위원들께서 많은 고생을 해주셨고요. 또 행안부에서도 함께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학술대회 시작에 앞서서 송민경 회장님께서 먼저 개회사를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좀 더 간략한데 녹화긴 하지만 오히려 더 현장성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팬데믹 시대가 이제 종식되기는 사실 올해 안에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사실 자원봉사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확신은 더욱더 강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제는 이제 우리 정기학술대회 때는 이제 코로나 대응한 우리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고 하면 이번 후기학술대회는 이제 자원봉사 정책과 제도와 관련된 성찰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모둠으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서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오셨는데요. 사실 의견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술대회인 만큼 여러 의견들, 또 현장과 학계와 또 기관의 어떤 입장들 모두 다 모아서 기탄 없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발제를 맡아주신 서정현 교수님하고 조철민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토론문 이상으로 굉장히 이제 아예 발제 수준으로 좀 준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진경 교수님, 최영우 교수님, 구자연 센터장님, 정순문 변호사님. 그다음에 이제 저희 또 전직 회장이셨는데 또 이번에 제주도에서 또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김성준 교수님께서 자장으로 우리 전체의 어떤 플로어로서 의견을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한 달 전만 해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픈된 한 100여 명의 학술대회로 좀 하고 싶었는데 좀 그렇게 되지 못해서 좀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의미 있고 또 내년에 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시기인 만큼 알찬 결과 또 결실이 우리 이번에 좀 어느 정도 맺어지기를 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작 저희가 급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 소개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그 학회 학술위원장 최권호고요. 경북대 사회복지학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송민경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오늘 학술 논의들이 굉장히 풍성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논의를 전체적으로 이끌어가 주시는 먼저 김성준 교수님 앞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저희 전 회장님이셨고요. 오늘 제주도에서 멀리 날아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폐회 전까지 제가 좀 자원봉사를 좀 하게 됐습니다. 말은 사회지만은 오늘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게 아까 송 회장님 말씀도 계셨지만 좀 이론 중심에서 우리가 만나고는 있지만 오늘 정말 이 주제 발표나 이 토론자 몇 면을 보더라도 아주 일당백인 분들만 오늘 이렇게 모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관리를 제가 좀 잘 해야 될 텐데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주제 발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주제 발표 한 40분, 그리고 또 사이에 장례 정리 한 10분, 그 다음 지정 토론 40분, 이렇게 해서 90분을 쓰게 되는데, 우리가 좀 일찍 앞당긴 것도 있지만, 좀 이렇게 좀 내부 설계를 다시 해봤습니다. 오늘 이 서정희 교수님께서는 또 4시 반에는 반드시 일어서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주제 발제자님들한테는 원래 40분 배정이지만 시간을 조금 줄여주십시오. 한 30분 내외로 이렇게 좀 부탁을 올리고자 합니다. 어려운 부탁이지만은 그렇게 하면 그 세이브된 시간을 뒤에 가서 우리가 지정 토론할 때 좀 넘어야 될 산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 토론에 가서는 그때 다시 말씀드리려 하고, 오늘 이 주제 발표를 맡은 두 분, 이 조철민 교수님, 이 한국 자원봉사 정책의 평가와 발전 방안. 조 교수님은 성공회에 대해서 사회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이번 그 3차 기본계획에서도 참여를 하셨고, 그래서 상당히 이 살아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4차까지 어떻게 이게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정책 검토에 대한 그런 발제를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서정희 교수님은 연세대 학교에서 이제 법학 박사를 받으시고, 주 전공은 제가 아까 좀 조용히 여쭤봤더니 민법이라고 합니다. 뭐 사실 중요한 법이죠. 그래서 이번 한국자원봉사학회에 이런 오늘 논의되는 이 실체들을 과연 어떻게 법 정신에 근거해서 입법화하는가 하는 이 작업을 이제 맡아주시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철민 교수님하고 서정희 교수님 두 분 발제를 각각 한 30분 이내에서 경청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리 정리를 하고 지정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 두 분, 조철민 교수님과 서정희 교수님께 우리 큰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십시오. 자, 먼저 조 교수님. 네, 소개받은 조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좌장께서 신신당부하신 대로 30분 안으로 제가 맞춰보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잘 들리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일단 제가 먼저 본격적인 발제 앞서서 드릴 말씀은 첫 번째로는 저한테 한국 자원봉사 정책에 대한 평가라는 매우 중요하고 부담스러운 과제를 저한테 부여를 해주셔서 원망과 함께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긴 했는데, 어쨌든 뭐 진짜 평가라기보다는 앞으로 또 우리 자원봉사 관련된 정책 방향을 또 저희가 수립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거와 관련돼서 제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좀 느꼈던 여러 가지 논의의 단초들이랄까요? 이런 마중물 성격의 어떤 논의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감히 제가 뭐 평가를 할 자격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수립해 나가기 위한 어떤 방향을 가늠하기 위한 어떤 재료들을 제가 제공한다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 사회에서 평가하면 늘 이렇게 어세스먼트, 그러니까 사정, 그러니까 잘못된 거를 찾아내서 혼나는 느낌을 많이 느끼는데, 사실 평가의 어원인 이밸류에이션, 가치나 의미를 부여한다는 어떤 관점을 제가 좀 견지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우리 한국자원봉사계가 지난 한 5년간 3차 국가기본계획 기간 동안에 기울였던 노력들을 한번 보면서 거기서부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좀 캐내는 방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이제 발제에 들어가 보면요. 지금 2014년에 제출된 글을 하나 보고 계시는데, 우리나라 시민들한테 자원봉사가 뭐냐고 물어보면 10중 8은 이제 불쌍한 사람 돕는 일 아닌가, 이제 이런 대답을 아직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자선이라는 것의 의미가 굉장히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현장에서도 느낍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단지 그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그 연민의 마음이 동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의 여유가 되는 사람이 돕는 그런 어떤 인식이 있었는데 그것을 좀 더 넘어서서 자선이라는 것도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사회 변화, 그러니까 적극성이나 그 다음에 봉사자의 주도성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의미가 계속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요. 넘겨주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변화가 비단 사회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자원봉사계에서도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가장 비근한 예가 2016년에서 18년 사이에 자원봉사와 관련된 정부 부처 그리고 다양한 민간 단체 영역들이 망라돼서 모여서 했던 한국자원봉사의 해라는 행사가 있는데 이 한국자원봉사의 해의 그 취지나 내용이 뭐였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앞으로 지금까지도 우리 한국의 자원봉사가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앞으로 새로운 시대의 자원봉사는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의미로 나아가야 될지 그 패러다임의 전환된 패러다임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3년 동안의 한국자원봉사회에 여러 가지 성과가 제출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것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이 한국자원봉사의 비전 선언문 2018년에 재창이 됐는데 자세한 내용들은 찾아보실 수 있을 텐데 그 슬로건만 좀 보면 자원봉사의 힘으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진 자기 자신의 존엄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사회와의 관계, 또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이 깨어진 관계들을 자원봉사가 좀 더 회복해 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 변화를 만들어가는 어떤 힘으로서의 자원봉사를 이제 천명을 하고 있어서 이미 자원봉사계도 변화된 자선의 의미, 즉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을 넘어서는 좀 더 확장된 그리고 적극적 의미의 이제 자원봉사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넘겨주십시오. 근데 이게 전혀 새로운 흐름일까? 제가 이제 문헌을 찾아봤더니 1999년에 재창된 또 시민자원봉사 헌장이라는 문헌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도 이제 99년? 꽤 오래됐는데 하고 제가 이제 살펴봤는데 굉장히 저도 신선하고 놀랐던 게 지금 제가 드리는 변화의 방향이 이미 여기에 담겨 있었던 걸 제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보면 자원봉사와 관련돼서 민주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이 새로운 천년으로 향해 나아가야 될 기본 방향, 즉 삶의 양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회 변화나 사회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자원봉사계는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 그것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부각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는데요. 넘겨주십시오. 근데 이 변화를 제가 보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반응하는 것에서 주도하는 것으로의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그냥 삶을 생활인으로서 살다가 주변에 우리 동네 이렇게 홀로 되신 할머니가 계셨네? 혹은 이렇게 어려움이 계신 분이 계시네? 그럼 우리가 거기를 도우러 가자라는 그 반응하는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자원봉사를 비롯해서 다양한 방식의 사회 참여에 나서는 분들이 그런 반응을 넘어서 자기들이 좀 더 주도적으로 내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혹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전에는 자원봉사 센터나 단체가 마련한 프로그램에 수동적으로 참여하시던 걸 넘어서서 스스로 활동을 만드시기도 하고 또 장이나 판을 새로 열어내기도 하시고 그래서 시민들의 그 적극적인 모습들 그래서 반응해서 주도의 방향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근데 이제 이런 그 시민들의 그 참여 양태의 변화, 인식과 양태, 그 참여 활동의 변화에 따라서 그것을 진흥하기 위해서 있는 자원봉사 정책도 계속 변해왔던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에 지금까지 총 3차례의 기본계획이 수립이 된 바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08년부터 이렇게 총 3차례 돼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1차나 2차 때는 가장 그 초점이 여기도 드러나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확대하는 것 이게 굉장히 가장 큰 초미의 과제였던 것 같고 그게 1차, 2차 때 그렇게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2차 때는 보면 목표 3번에 보면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라 그래서 자원봉사의 양적 확대 더하기
시민사회의 그 질적인 어떤 역량 강화도 이제 천명이 되면서 3차로 넘어오면서는 그래서 이제 양적 확대보다는 좀 다른 어떤 방향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한국자원봉사회를 통해서 우리 도출된 앞으로 우리 한국자원봉사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내년까지 적용되는 이 3차 기본 계획은 성장하는 자원봉사 함께 나아가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하에 3가지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목표는 크게 3가지 부분, 패러다임, 구조, 그리고 실천 3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요렇게 이제 요 목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또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3차 자원봉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갔던 것에 이제 어떤 그 근저에 깔린 인식에는 지금 우리 한국의 자원봉사가 지금 3번째 단계로의 그 발전을 접어들고 있다라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제도화 전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자원봉사라는 말이 명시적으로 쓰여진 건 1980년대부터입니다만 자원봉사라는 행위가 있던 거는 일제강점기, 더 멀리 보시는 분은 두레나 향약이나 개까지 보기도 하시는데 그렇게 민간에서 그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활동이 이제 1990년대부터 이제 자원봉사 물결운동이라든가 또 김영삼 정부 시절에 학교 그 교육과정에 편제가 되고 또 이 전 국민적으로 자원봉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건 선진국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논의가 있으면서 자원봉사 센터가 하나둘씩 생겨나게 되고 2000년대 들어서 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서 본격적인 제도화 단계, 즉 자원봉사 진흥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활성화를 지원하는 어떤 단계에 이제 접어들었고 그게 벌써 또 한 15년, 이제 2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3차 국가 기본계획에서는 이제 이게 제도화 이후 단계로 지금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혹은 넘어가고 있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이면서 다시금 이제 정부가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했지만 이것을 이제 그 성과를 토대로 해서 다시금 민간이 시민사회가 주도성을 갖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인식이 이제 근저에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부탁드립니다.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문제의식 하에 설정된 목표가 저 3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 3가지 목표만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시민성과 공공성 기반의 자원봉사 가치 확장. 그리고 두 번째가 협력과 책임의 자원봉사 거버넌스 구현. 세 번째가 연결과 순환의 자원봉사 생태계 조성. 그래서 시민성과 공공성, 거버넌스, 그리고 생태계. 이 3가지가 주요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부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 뭐 잘잘못을 가려내는 방식의 평가는 제가 불가능한 것 같고요. 제 능력 밖에 있는 것 같고. 다만 그간 이제 4, 5년 동안 이 3가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현장에서는 무언가를 했을 텐데 거기에서 어떤 의미나 시사점을 우리는 볼 수 있을까?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첫 번째가 이제 첫 번째 목표가 패러다임과 관련돼서 시민성과 공공성 기반의 자원봉사 가치 확장을 하자 이거였는데 그게 3차 국가 기본계획에는 저런 내용들로 과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민성 관련돼서는 자원봉사 시민성 교육을 강화하자. 그다음에 리더를 양성하자. 공공성 기반 관련돼서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진작하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실현되느냐를 보면 먼저 이 시민성 관련돼서는 자원봉사계가 자원봉사와 시민성 자원봉사 시민성 교육에 대해서 접근을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장에서 가보면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데 자원봉사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시고 수만 시간을 하셔서 표창장도 받으신 분인데 입만 열면 이렇게 성희롱성 발언도 막 하시고 또 자원봉사 센터 관리자들을 막 이렇게 하대하기도 하고 이게 시민성에 약간 불균형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을 낼 수 있을까? 그게 자원봉사의 그 원론적 이론에서는 그런 논의가 잘 보이지 않고 고민하다 보니 자원봉사 시민성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계속해서 지금 기존에는 없던 저 시기, 그러니까 지금 3차 기본계획 이전부터 이제 저런 시도가 있었고 3차 기본계획 들어서면서 좀 더 활성화되었는데 자원봉사 현장에서의 시민성 교육이 굉장히 이전에 비해서 활성화됐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근데 이게 비단 시민성 관련된 게 교육에서만 멈추어서는 뭐 실현이 더 힘들 텐데 최근에 그 굉장히 눈에 띄는 시도 중에 하나가 시간 관리, 자원봉사 하면 이제 자원봉사가 제도화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난 양상 중 하나가 시간 관리입니다. 그래서 1365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시민들이 자원봉사를 하시면 그 시간이 축적이 되고 그 시간에 따라서 그게 시간이 실적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뭐 표창도 받으시고 이런 건데 근데 이 시간 관리를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것에 기반해서 자꾸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의 질을 이렇게 설명하기는 어려운 시간만 갖고는 그런 한계에 계속 이렇게 현장에서 있었고 그래서 최근에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시간 관리에서 경험 관리로 넘어가 보자. 즉 자원봉사자들이 자신의 시간을 얼마나 내었는지는 여전히 소중한 가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거 말고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될 것들이 있다. 거기서 얻으신 경험들, 거기서 얻어지는 시민성이나 능력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자원봉사의 경험이나 경력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좀 더 이동해보자라는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시도들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고요.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공공성과 관련돼서는 제일 많이 회자되는 게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 사회 문제 해결형 자원봉사 얘기를 하면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자원봉사 하면 예전에 연민이나 자기 여가선용에 그 바탕을 해서 하는 거였는데 사회 문제 해결이라니 라고 하지만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아주 낯선 흐름은 아닌 것이 자원봉사의 이웃한 영역들에서도 보면 사회혁신이라든가 사회복지계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권리형 자원봉사라든가 노인복지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선배 시민활동이라든가 평생학습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실천연계형 평생학습 동아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에서 보면 시민들의 자발적 활동이 지니고 있는 사회 문제 해결의 능력을 주목하는 어떤 실험들, 시도들 그리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 자원봉사계 역시도 이제 사회 문제 해결형 자원봉사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접근을 하고 있었는데요. 넘겨주십시오. 그 대표적인 예 중 하나가 전국의 자원봉사계가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안녕 캠페인이라는 캠페인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전, 안부, 안심 세 가지 기치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연결되고 힘을 모아서 지역사회 전체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바꿔내는 방식 그리고 프로그램은 그전에는 자원봉사센터나 단체가 마련하는 프로그램에 시민들이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었다면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굉장히 지향하는 어떤 그런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안녕 캠페인인데요. 이 안녕 캠페인이 자원봉사의 공공성 기반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아직 안녕 캠페인 같은 경우가 아직도 완전히 자리 잡히지 않아서 지역에서는 혼선도 있고 또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들이 저는 있다고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인 구조와 관련돼서는 핵심 단어가 이제 거버넌스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좋게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이제 시민들의 자발적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힘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최근에 ESG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기업들의 힘도 필요하다. 이들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논의가 많은데 이것과 관련돼서 자원봉사 3차 기본계획에도 보면 민간 거버넌스 구조 강화라든가 진흥위원회 중심의 거버넌스 강화라든가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의 민간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 과제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맨 처음에 이제 그것을 과제를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한 게 지금 조금 이따 발표해 주실 서정희 선생님 책임 맡으셨던 연구 영역이 이제 수행이 됐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자원봉사 민간협력 체제를 위해서 필요한 과제들이 쭉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들 자세히 알고 계실 텐데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이제 기능 강화라던가 국가기본계획의 민간협력 관련된 사항을 명시한다던가 그 다음에 지방에서의 어떤 시행계획상에서의 그 협력
그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자원봉사센터 민간화라든가 민간 영역의 뭐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넘겨주십시오. 근데 여기 이 연구 보고서의 한 대목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와 닿았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까지 자원봉사계는 거버넌스에 기반한 협업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지만 공공 문제에 관한 논의와 결정 과정에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굉장히 좀 공감이 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에 진정한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기획과 결정 간의 실행 간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권한 부여가 되게 중요하다. 즉 아시는 것처럼 진정한 거버넌스는 민과 관이 힘을 합치는 협업을 넘어서서 관이 갖고 있던 일정 부분의 권한을 민에게 이양하는 권한 부여의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시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제시가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런데 저 연구 결과 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저것을 실제로 실현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도 굉장히 그 민주주의에 기반한 어떤 협치, 거버넌스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아직도 굉장히 낯선 것도 많고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 의미 있는 실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서울시 은평구 신사일동 주민자치회인데 주민자치회 보시면 주민들이 알아서 분과를 구성하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보통은 주민들이 해결할 문제 중심의 분과를 구성해요. 청소년 분과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자치회는 보면은 되게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자원봉사 분과라고 있어요. 자, 저런 분과가 있으면 저는 굉장히 신선해 보였는데 저 분과는 계속 자원봉사를 어떻게 하면 자원봉사가 발전될지를 논의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주민자치에 할당된 예산이 저게 배정이 될 거고 당연히 그 동단위의 자원봉사의 활성화에 쓰여지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민자치가 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힘을 동원하는 방식으로만 이해됐는데 근데 어디선가는 주민들의 그 역량을 키워주는 방식도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 주민자치는 저걸 굉장히 접근하는 것 같아서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신선했고 제주도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발굴하는데 그 센터가 알아서 프로그램을 설계한 다음에 주민들한테 참여하세요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제주도에 존재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 뭘 했으면 좋겠는지를 주민들한테 묻기 위한 공론장을 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신선하게 보았습니다. 거버넌스와 관련돼서요.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설명을 붙여놓으니까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례는 그 군포시 자원봉사센터 사례인데 군포시에는 군포시민행동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위에 어디가 들어왔냐면 자원봉사계, 풀뿌리 시민운동, 뭐 마을 만들기, 사회적 경제가 다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같이 협의하는 과정 중에 지역사회에 공동의 문제가 생기면 같이 논의하고 같이 사업을 만들어서 같이 대응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즉 지역사회에 다양한 자원봉사를 포함한 다양한 시민참여의 그 영역들이 협력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협력 네트워크의 중심에 군포시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군포시 자원봉사센터가 마중물이 돼서 그 네트워크들을 계속 연결해내고 대응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굉장히 지역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과 관련돼서 좋은 시사점을 보았고요. 넘겨주시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목표는 이제 실천에 관련된 건데 여기서 이제 핵심 키워드는 생태계 조성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3차 기본계획에서 과제들은 첫 번째로 이제 지역의 자원봉사 센터들이 지역 단위 자원봉사의 네트워크 허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이 시공간적 참여 접근성 확보.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 단위에 자원봉사 센터가 있지만 그 자원봉사 센터 하나가 20만, 30만 되는 인구를 전부 자원봉사를 다룰 수는 없으니 동단위의 거점을 만들어서 접근을 해보자라는 이런 시도들이었는데요. 넘겨주십시오. 이것과 관련돼서도 지금 오늘 또 자리해 주셨는데 그 구장센터장 오셨는데 대전 같은 경우가 자원봉사 거점을 지역사회 주민들의 참여를 조직화해내는 단위로 설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을 하신 바 있고 연구에 그치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모델을 만들려고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단위 자원봉사 거점이 동단위의 다양한 그 참여의 의지를 갖고 있는 혹은 참여의 경험을 갖고 있는 주민들을 엮어내고 계속해서 북돋우는 역할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지금 보이고 있고요. 또 넘겨주십시오.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도시를 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 자체를 지역사회 활성화의 어떤 중요한 지렛대로 삼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넘겨주십시오.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이거 저 30분 안에 하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네요. 그래서 완전 숨가쁘게 왔는데요. 그래서 패러다임과 구조와 실천 이 세 가지 목표에 있어서 무언가 지금 우리 눈에 잘 띄지는 않았지만 현장에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례들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시사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제 능력의 한계 때문에 보지 못한 그리고 지금 송출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보시고서 왜 우리 지역 사회는 말 안 해줬어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더 많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로부터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자원봉사 정책의 방향을 세워 나가야 되는데 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시민성과 공공성 그리고 거버넌스 그리고 생태계 이 방향이 저는 옳았음을 증명하는 또 시기가 아니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4, 5년의 시기가 그것을 실현하기 에는 굉장히 아직도 부족한 것이었고 그래서 앞으로 더 가일층 노력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패러다임과 관련해서는 관리에서 인파워먼트로 나아가면 어떨까? 특히 이제 저는 민간의 역할보다는 지금 자원봉사 정책 주체들의 역할을 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 지금까지는 자원봉사의 정책의 굉장히 중요한 무의식은 관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일단 시민들의 자원봉사에 참여를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틀을 만들고 효율적으로 관리 체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 관성을 보면 자원봉사 관리의 가장 큰 목적은 도움이 필요한 개인과 자원봉사를 할 의지가 있는 개인을 찾아내서 더 많이 연결하는 게 중요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시민들의 주도성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 자원봉사 이외 이웃한 다른 영역에서도 다양한 활동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북돋을까? 지원 주체는 이제 그것을 관리하기보다는 북돋우는 그리고 주도성을 자꾸 민간한테 넘기기는 그런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지금 현재 행정에서 쓰는 언어 자체가 지능이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뭐 이것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또 의미가 있지만 굳이 얘기하자면 저는 지능에서 상승으로 좀 바뀌어가면 어떨까? 그러니까 지능이라는 건 왠지 느낌이 조금 이따 이제 토론자들도 말씀을 주시겠지만 국가가 뭔가 인위적으로 뭘 이렇게 막 불어넣는 느낌이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는 필요했을 수도 있고 또 그게 바람직하지 않더라도 뭐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거쳐온 과정인데 앞으로는 좀 밑에서부터 좀 올라가는 게 필요하겠다. 특히 아까 서정희 교수님 책임 맡으셨던 그 연구에서도 나와 있었지만 자원봉사자들은 늘 코로나19 하면 누구보다도 많이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시민들의 자원봉사나 주민 참여와 관련된 정책의 목소리를 낼 기회는 거의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회 같은 최근에 글리는 단위의 어떤 거버넌스 구조가 많이 생기니까 거기에 자원봉사 주체들이 들어가서 자신의 의사를 펼쳐내는 어떤 기회를 좀 더 많이 만든다거나 좀 더 거시적으로 보면 중앙 단위의 자원봉사 정책에 지방 단위의 의사가 반영되는 구조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시도지사 협의회 같은 게 있듯이 여기도 시도 단위의 자원봉사가 기초 단위 의견을 수렴하고 그 대표자들이 가서 또 중앙 단위의 자원봉사 정책이 세워질 때 반드시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민주적 상향식 의사결정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세 번째 실천과 관련돼서는 저는 개인에서 지역사회로 정책 단위를 좀 바꿔가면 어떨까.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 단위는 개인이었습니다. 더 많은 개인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더 많은 개인을 돕는 거였는데 우리 비근한 예로 평생학습 도시라는 정책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게 평생학습을 개인들한테 더 많이 평생학습 서비스를 더 많이 효과적으로 제공한다를 넘어서 평생학습을 가지고서 도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그게 이제 평생학습 도시 정책의 요체잖아요. 그래서 평생학습진흥원이나 평생학습관만의 과제가 아니라 전 사회적인 지역사회 전체의
교육 관련된 주체들의 과제를 설정하는 것처럼 우리 자원봉사도 자원봉사 도시와 같이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를 좀 더 많이 만들어내는 이것을 넘어서서 자원봉사나 주민 참여를 통해서 더 나은 지역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좀 더 전략적이고 지역사회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을 가져가면 어떨까 하는 말씀 드리면서요. 제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면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발제를 맡게 된 서종희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저로 인해서 좀 우리 조 교수님께서 좀 숨가쁘게 발제를 마치게 된 것 같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자리에 제가 거의 주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고요. 다만 저한테 높은 어깨를 불려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뭐 주 교수님도 발제도 그렇고 정진규 교수님도 그렇고 최건호 교수님도 그렇고 제가 자원봉사에 이제 공부를 하려고 했을 때 높은 어깨를 빌려주셔서 그나마 조금 더 보게 해주신 거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원래 이런 큰 자원봉사 학회에서 제가 아는 게 많지 않은 시점에서 왜 발표를 하려고 했냐면 그 감사한 마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우문일 수도 있고 오답 오류를 만들어내는 것도 사회에서는 뭔가 발전적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생각이 주변인은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성을 시사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모르고 좀 아직은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서 이런 자리에 발제를 맡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에 감사드리겠고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 경험이 많지 않아서 경험 없는 직관이 맹목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법률의 규정을 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의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목소리를 못 들은 상태에서 그러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재정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분석해서 개정안을 만든다라는 게 너무 맹목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라는 그 염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점 좀 잘 생각해 보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원봉사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민관의 협력이 중요하면서도 민의 그 자발적인 필요성, 자발적인 행동을 유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조철민 교수님께서도 관리라는 부분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법들이 개정안이 올라왔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좀 그 이후에도 논의는 있지만 저는 31페이지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문제의식은 공유가 되는데 왜 이렇게 제정은 계속 반복적으로 주장만 되고 안 되는 건지 개정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지에 대한 의문점이 하나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무래도 사회가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자원봉사 영역은 국가 차원에서 상당히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 영역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을 자발적으로 민이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건 지원이라는 부분이 의무적인 측면에서 강제성이 좀 얕아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재정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명확히 나타나면 문제점도 생각을 할 거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 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드러나면 명확한 큰 어떻게 보면은 페널티가 가해지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신속하게 개정을 합니다. 하지만 자원봉사법 같은 부분에서는 법이 서포트를 못하거나 법이 잘못된 방향으로 제정이 되어 있더라도 그럼 개정이 안 됐을 땐 어떤 역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물음표를 던지면 그래도 뭐 쏘쏘라는 생각이 아직까지 지배되기로 있어서 그런지 개정에 대한 필요성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인에 있어서는 강하지 않다. 이런 식의 분석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이하에서 저한테 어깨를 빌려주신 여러 교수님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그리고 법학이라는 게
상당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저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법은 항상 뒤쫓아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뒤쫓은 것도 빠르게 뒤쫓지도 않습니다. 정말 마지못해서 어떻게 좀 뒤쫓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법의 개정으로 나아간다는 측면에서 제가 제시하는 지금 그 개정 방향은 우리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방향에 한참 뒤떨어진 방향으로서의 그 쫓아가는 그 거리는 점점점 멀어지지만 그 멀어지는 거리감을 조금이라도 좁힐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제시하고자 했던 부분이라서 한참 모자라고 그다음에 실정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부분도 이미 이 아이디어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방향 설정에 있어서 한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 중립성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당연한 오래된 주제니까 논의가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 그 어떻게 보면 대표자에게도 이러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무 규정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면에서 한 번 정도 이 조항이 들어가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단체, 법인, 그다음에 대표 별개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인이나 단체라고 하는 거의 운용에 있어서 대표자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훈시할 수도 있고 권고할 수 있다는 측면까지 따르고요. 그리고 좀 강할 수 있겠지만 벌칙 규정에 대표자까지도 포섭시킨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까지 벌칙이 가해질지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의무로서의 그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 범위인데요. 이 부분은 팬데믹 상황에서의 그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의 그 기본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해야 될까요? 분명히 해석상으로 극복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규정이고 봉사활동이 꼭 SNS나 이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걸 봉사활동이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해석으로 도출해낼 수 있지만 그래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그 활동까지도 봉사활동의 범위에 넣는다라는 것을 명확히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개정안을 한번 내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법 제9조와 관련된 내용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물론 아까 지능이라는 단어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도 있겠지만 현행법 9조에서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각 호의 상황을 포함하도록 되어야 되는데 각 호의 상황에서는 명확하게 민관협력에 관련된 부분이 빠져 있다. 그래서 민관협력 방안은 넣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명확하게 넣어야 결과적으로 자원봉사활동 진흥이라는 부분의 실효성을 하려면 민관협력이라는 부분의 방안을 넣어주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해서 5호를 신설 추가하는 방안으로서의 아이디어를 좀 한번 모색해봤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민관협력 부분을 법에 넣었다면 시행령 등에 있어서의 개정도 부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34페이지에 시행령과 관련된 개정안에 저는 5조의 3항에 이런 문구를 넣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5조는 수립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수립도 중요하지만 시행이라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수립하고 시행이라는 게 연결돼야 되는데 지금 현행법에서는 이 부분이 좀 부족해 보여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련된 국가기본계약의 수립 그 다음에 시행이라는 것도 함께 표제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행 관련된 내용도 당연히 포함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확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하거나 중간평가를 통해서 아직까지 못 되고 있다면 빨리 관에서의 도움을 더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만 수립하는 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플랜은 언제든지 아름답게 짤 수 있지만 그 계획된 그거를 얼마나 수립한 계획을 얼마나 시행시킬 것인지가 중요한 거고요. 저는 그 시행의 성공의 지름길도 아까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권한부여의 방법도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화된 방법이라고 생각도 들긴 합니다. 관리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관리를 통해서 한계가 명확히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기 권한에 대한 부여를 통해서 그렇죠? 자율규제와 마찬가지로 본인 스스로 신뢰적인 권한을 수여받은 다음에 추진한다면 시행의 모습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도 그런 차원에서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구조에도 결과적으로는 행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 행사에 민관협력 증진을 위한 행사도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면에서도 한번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었습니다. 그다음에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과 관련돼서도 이행 사항을 제출하고 일반에게 공포한다라고 한다면 책무도 생길 거고 그러면 계획상 시행에 유인도 되고 역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떻게 보면은 순수한 의미에서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본법 제15조의 2인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민성, 자원봉사를 정말 열심히 하시고 덕망도 있고 이런 분들이 왜 시민성 차원 또는 어떻게 보면은 성희롱의 이런 부분에 노출될 수밖에 없을까? 문화 지체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좋은 뜻에서 시도했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거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도 항상 교육을 계속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거든요. 대학에서도. 그러니까 그 교육을 받으면서 관점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의 관점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교육을 통해서 몇 번 수업을 계속 들어보니까 이건 내 관점으로 판단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약간 행동의 변화가 왔다라는 것을 체감했고요. 그런 면에서 자원봉사를 함에 있어서 정말 좋은 뜻으로 시도를 했고 정말 좋은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의 이율배반적인 행동들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까지 포함한다라고 한다면 자원봉사와 관련됐을 때 전문성 확보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의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진다면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연수시설의 설치라고 하는 것 새로운 주장들은 아니고요. 현행연구에서 이미 제시됐던 것 중에 개인적 관점에서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올려봅니다. 기본법 제15조의 3의 자원봉사 통합 시스템인데요. 저는 이 부분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은 선례로서의 의미가 있는 부분들은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고 그리고 자원봉사라고 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기록이라는 것과 정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큰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정보에 열의적지가 있을 수 없도록 하는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리 차원도 좋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보존하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중에 교훈을 얻어내는 것도 다 모든 집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연구에서 이제 여론조사 기타 등등에 대한 집적 데이터들도 이런 통합 시스템에서는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첫 발자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의 그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봉사센터에서의 그 활발한 움직임도 통합 시스템타에 등록됨과 동시에 아니면 팝업창에 통합 시스템에서 지금 이런 지역에서는 이런 좋은 봉사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시켜준다라고 한다면 경쟁적으로 이 좋은 선례들을 따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통합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시를 위한 건 아니었고요. 통합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감시보다는 좋은 선례에 대한 측면의 전파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법 제16조 및 18조의 개정하고 관련된 내용들이었었는데요. 이거는 38페이지에 있습니다. 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지금 우리 자원봉사법에서는 2항을 지금 신설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국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유, 공유재산이 부족한 경우 그러면 우리 지금 자원봉사 관련된 법에서는 유체동산 또는 부동산처럼 물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가 쉽거든요. 전용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점유만 해서 그걸 통해서 봉사활동을 하라는 거겁니다. 그러면 이 법의 한계는 뭐냐? 그러면 그 지역은
유달리 국유나 공유재산이 부족합니다. 그럼 어쩔 수 없다. 그럼 다른 지역으로 가면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이 남는데 그러면 그 지역으로 가서 그걸 사용하게 하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실제 의무를 져야 되는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할 수 없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거냐라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때는 당연히 그에 가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통해야 되는 거고요. 지원 방법은 당연히 임대료를 대납해 주는 방식 등을 포함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물건에 대해서 한하게 된다면 금전 지원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규정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적재 장소에 국유재나 공유재산이 없다면 그 부분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금전적 지원을 통해서 실효성 높은 지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필요하다. 이런 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수적으로 18조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런 조항들이 추가돼야 된다는 말씀드렸고요. 시행령에서도 이런 게 들어간다면 어떻게 들어갈 거냐에 대해서 39페이지에 개정안 12조 제3항에 1호에 시설 대여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시설 건축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하는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활용하자라는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예전에 그 어깨를 빌려주시는 실무가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지원이 너무나 좀 있는 토지나 아니면 건물 이런 건데 이것도 너무 좀 단기 임대인 경우도 있고 이런 현실적인 한계들이 많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근거 조항을 좀 만들어 보려는 취지에서 한번 해봤던 내용들입니다. 4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앙자원봉사센터인데요. 우리 지금 자원봉사 기본법에는 중앙자원봉사센터라고 하는 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명문 조항에는. 근데 좀 실질은 있다라는 거죠. 실질은 있는데 조항에 근거가 없고 그럼 어떻게 이거를 해석하고 있냐 봤더니 자원봉사센터라고 되어 있으면 거기 앞에 중앙자가 붙든 지방자가 붙든 아무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던져지는 거고요. 그리고 실질하고 지금 법이 가지고 있는 괴리가 명확하게 등장하는 부분도 이 부분인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그러면 그 괴리를 좁힐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해 본 결과 41페이지에 가게 되면 19조에 중앙자원봉사센터는 이제 국가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 다음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라는 용어에는 중앙자원봉사센터 플러스 지방자원봉사센터를 합했을 때 이때 자원봉사센터라는 용어로 합하는 거.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는 지금의 실질을 그러니까 보충하는 조항으로서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중에 중앙자원봉사센터는 도대체 그 실질이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다행히도 이제 재단법인으로서의 의미를 이제 부여받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명문 조항으로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역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하는데 이게 어떤 법인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해석상으로 이제 자유롭게 만들면 되는 것 같고요. 위탁할 수 있다라는 것도 뭐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중앙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명확히 법률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갑자기 재단법인의 중앙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갔다면 시행령에서 이들은 무슨 일을 하는 거고 어떤 사업을 수행하냐라는 부분이 특화돼야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시행령에 중앙자원봉사센터가 해야 될 것에 대한 의무들을 한번 수행해야 될 의무들을 좀 적시해 봤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인데요. 이 부분은 아마 많은 이해관계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아까 주변인이라고 했던 이유는 제가 이제 자원봉사에 대한 법을 봤을 때 워낙 선행 연구들도 워낙 방향성도 맞고 좋은 말씀들이 많은데 왜 안 되지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토론문에서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갈등이라는 용어들이 자주 등장하더라고요. 저기 한봉협과 저기 자원봉사센터 간의 갈등이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면에서 혹시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컨트롤 타워라는 말이 들어가면 항상 거부감을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통제, 뭐 규율할 것 같고 관리할 것 같다라는 건 아니고요. 지능이라는 단어를 좀 부정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지능을 정말 전담해서 서포트할 수 있는 지능원 이런 부분이고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특수법인이 되게 되면 예산 편성이 상당히 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재단법인이 되어 있을 때하고 특수법인이 되게 되면 지금 특수법인이라면 이제 국회에서 예산 따는 게 상당히 좀 쉬워지거든요. 근데 재단법인은 기본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출연해야 되는데 기본재산의 출연 자체에 대한 한계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가 기본재산을 출연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시간부터 상당히 많은 재단법인으로 나왔을 때 그 모습 자체가 예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의 구조상으로 문제점이 많아서 그래서 특수법인화를 시키려는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한국자원봉사진흥원이라는 가칭이 처음 등장한 건 아니고요. 선행연구에서도 이러한 진흥원에서의 설치를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측면의 이제 역할들을 한번 적시를 해봤습니다. 저는 주변으로서 이제 뭐 헤게모니적인 쟁탈전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진흥원이라는 데가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기관은 아니다. 정말 이 말 그 자체로 어떻게 보면은 관에서 민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적 측면에서의 그 권한부여, 민으로의 권한부여의 과도기 역할을 충분히 할 수도 있고 그를 통해 가지고 자원봉사 영역에 가지고 있는 민간 영역으로서의 그 가치가 더 빛날 수 있도록 하는 보조 역할이라는 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관 자체가 뭔가 종래 가지고 있지 않은 헤게모니를 진흥원이 쥐겠다. 이런 생각은 저는 절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원봉사진흥위원회가 있는데 실효성이 있느냐. 지금 멤버를 보게 되면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위원장이 국무총리고 행안부 장관이 부위원장이고 당영직위원회 관계부처 장관 6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위원회가 멤버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몇 명이 와서 이런 분들이 위원회를 참여해서 일어나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허울만 좋은 위원회 구성이고요. 그리고 오셔서 실질적으로 전문성 있는 발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려니 차라리 이런 분들이 참석하기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위임을 받아서 참석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참석을 안 해버리거든요. 참석을 안 해버리면 관계부처에 실제 그 공무원이 인지를 해야 민관협력이 되는데 안 오고 그 안 온 상태에서 즉 위촉직 위원, 민간위원들만 대부분 오셔가지고 과반수에 의해서 찬성으로 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나는 그때 없었다. 우리 왜 현장에서의 그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뭔가 의결결정을 해야 되는데 불참해가지고 나는 장관인데 다른 회의 때문에 못 갔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실효성 있는 의결의 추진을 가질까. 그런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경우에는 위임을 받아가지고 출석할 수 있도록 해서 그 관계부처의 장관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당연히 의결에 출석하도록 하는 것을 유인한다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좀 민감한 주제인데요. 성범죄자들의 자원봉사활동 제한에 대한 검토가 종전에 좀 시끄럽게 많았던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생각해 본 부분을 좀 장황하게 검토는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나 이런 데서의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본인 스스로가 내가 종전에 부족했었다. 내가 부족했던 부분을 사회에 일조하는 마음으로 뭔가 도움을 주면서 앞으로의 그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장이 될 수 있고 기회라고 보는 부분인데 현행법을 가지고 이걸 명확하게 저지했을 때 드러낼 수 있는 역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주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봤었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그 인권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도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지만
그래도 또 자원봉사라고 하는 부분이 워낙 좋은 뜻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관문이 너무 낮게 됐었을 때 발생한 역효과 이런 부분도 모두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자라는 강한 반대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성범죄자들, 전과자에 대한 인권과 기본권은 보장돼야 된다. 만약에 인권과 기본권이 보장돼야 된다는 게 당연 헌법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그들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거나 제한하거나 이렇게 되는 건 기본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게 그냥 잡을 수 없는 신기루에 불과한 그런 권리가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지 오히려 그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통해서 이끄는 거에 대한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근데 지금 이러한 안들은 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원래 안 된다. 성범죄자들은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외적으로 해주겠다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거의 외의 상태는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을 좀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인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시작 자체가 급부와 대가관계 또는 급부와 반대급부가 아니거든요. 자발적인 출연입니다. 무상 출연. 그러니까 증여, 재산이라고 한다면 증여인 거고 기부거든요. 지금 기부금품법은 기부의 대상을 물건으로 결과적으로 금품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한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는 당연히 용역도 기부법의 적용 대상이 돼야 되는 거고 자원봉사도 당연히 기부법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합니다. 하지만 용역이라는 게 기부를 했을 때 용역이라는 거, 자원봉사가 어떻게 평가받는 거, 그게 금전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이제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용역이 기부인 건 맞은데 이걸 기부법에 포함시켰을 때는 환가라고 하는 또 이 좋은 의도에서의 그 용역 서비스를 금전으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부법에 용역 서비스가 들어가지 않았던 것도 하나의 이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내가 스스로 봉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안전한 보장은 있어야 된다는 측면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정진경 교수님께서 시작하셨던 그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 그 재정법으로 어떻게 담을 것인지가 활발히 일어나는 것은 시대적으로 당연히 시의적절하고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적 보험으로 해결하고 있는 현실적인 측면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좀 인식을 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어떻게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진경 교수님의 훌륭한 연구 보고서도 있고 논문도 있어서 좀 참조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30분 안에 잘 맞춘 것 같긴 한데요. 여기서 두서없게 됐습니다. 근데 두서없는 발제를 마치겠고요. 아마 좀 부족한 부분에서 현실을 모르는 정말 이런 소리를 했을 수 있는데요. 가르침 주시면 나중에 이런 부분들도 또 배워서 또 한 번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